우리 소장님 보셨을 때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몰입을 할 때 어떤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요. 대부분 질문이나 전제가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거나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원래 그냥 거기 있던 건데 뭐 어떻게 부모가 찾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권하는 책이 네.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악동 뮤지션이 쓴 책이 목소리가 높여 하이라는 책이 있고 네.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쓴 책이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자녀 교육서가 있는데 네. 이 중요한 책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지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무슨 공부법, 뭐 레벨별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자녀 교육서에서 많이 나가는데 네. 이 책을 저는 꼭 읽어보시길.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 이상의 자녀들과 소통이 필요한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네. 작사 작곡을 찬혁군이 하죠. 네. 수연 양이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연 양은 본인이 노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나는 버클리 음대를 갈 거야 라고 하는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재능이 많이 드러나는. 네. 근데 찬혁군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중학교가 됐는데도 뭐 하나 잘하는 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아이가 중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큰 애고 남학생인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너는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랬는데 전 별로 없는데요. 뭐 이런 좀 이거 중2병에 걸렸나?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찬혁군도 자꾸 아버님 물어보시니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은 아빠 나 춤추는 거 해볼까? 아빠 나 뭐 노래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네. 내가 춤을 어느 정도 추는데 요즘 웬만큼 춤춰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고 넌 지금 남자잖아. 남자가 사회생활 해가지고 뭐 제대로 취업 잘 되는 그런 전공을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게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금조금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계속 아이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반박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찬혁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완벽한 내 로드맵을 갖기 전에는 아빠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1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아빠는 또 그런 아들을 반항하는 줄 생각하고 사춘기가 심하게 가서 반항하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어느 날은 갑자기 찬혁군이 찾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작곡해볼까? 근데 그때 작곡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네. 악보도 그릴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또 분석을 하셨겠죠. 네가 우선 작곡을 하고 싶으면 기타부터 치고 코드를 잡고 악보를 그려.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 적을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한번 해봐. 안 되면은 또 배워가면서도 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다리 꼬지 마. 뭐 그걸 발표했던 거 유명한 네. 곡들 해가지고 200곡을 지었습니다. 그 한 해. 어떻게 하냐면 악성 떠오르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악보를 받아오고 본인은 코드를 익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곡을 해서 200곡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찬혁군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들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우리 아까 공부머리에 발견해 있는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저희 아이 같은 큰애가 6살이잖아요. 네. 그럼 어렸을 때는 뭔가 치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제 아이가 만약에 모차르트였다. 네. 모차르트였으면 음악지능에서 확 치고 나왔겠죠. 그렇겠죠. 벌써 얘가 절대 음감이 있어서 막 흥얼거리고 아빠 나 이거 피아노야? 나 한번 쳐보면 돼? 이랬겠죠. 근데 저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음악지능은 별로 없는 거고. 부모가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좀 높게 나오는 지능은 자연친화지능이 높게 나오거든요. 동물을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어떤 재능적인 측면에서 뭐 길러주는 거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갈 때마다 동물원하고 수족관은 꼭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원은 대전 오월드. 사파리도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동물 친화적인 그런 동물원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가고 우리 단양에 있는 그 수족관인데 굉장히 민물 수족관이 있어요. 그 저렴하고 입장료도 저렴하고 뭐 그런 데 가서 계속 그런 데 보여주니까 우리가 동물이나든지 아니면 그런 거 그다음에 양서류에도 굉장히 관심 있고 책도 가져올 때 그런 책 뽑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자연친화지능이 높구나. 높은 부분을 계속 더 그냥 이렇게 더 그거를 노출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길러주는 거죠. 이 다중지능 검사라는 게 뭔가요, 소장님? 이거를 원래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한 건데요. 그게 이제 검사 도구가 이제 문영린 교수님이 그 번역한 Frames of Mind라고 하는 그 책에 이제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교육부에서 만든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커리어넷, 네. 네, 그 커리어넷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중고등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심리 진로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다중지능적으로 돼 있어요. 아. 사실은 이제 다중지능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확한 그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 다중지능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검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되고 네.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이나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다중지능 검사. 요즘 사실은 이제 학군지에 있는 부모님들은 웩슬러 검사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IQ 검사를 초등 유치원 때부터 계속 1년 동안 뭐 이렇게 하고 웩슬러 검사에서 이제 몇 점이 이상이 나오면 애가 영재인 줄 알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눈이 돌아간다. 얘가 지금 영재인데 내가 방치하는 게 아닐까 싶고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거는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웩슬러 검사는 IQ 기반 검사거든요. 네. 웩슬러 점수가 높다고 얘가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학교를 입시 결과가 좋거나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건 이미 그 터먼 연구라고 해서 70년 종단 연구에서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 IQ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나온 게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강점 지능이 뭔가. 그걸 해서 그런 분야로 계속 노출을 해주면 되죠. 노출을 하면서 아까 우리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라고 그러면 아까 그런 그 공룡 같은 거, 박물관 같은 거 찾고 저희는 뭐 필수 코스로 항상 어디 놀러 갈 때마다 거기 가서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럼 애들 막 좋아하고 네. 자기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니까 책도 그런 책으로 더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몰입 독서가 되는 거죠. 질적 몰입 독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더 길러주는 거예요. 아이의 재능을 부모가 찾아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 재능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늘에서 받은 선물인데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 어떤 경우는 뭐 유전되는 경우 약간 운동선수들 있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힌트를 어떻게 보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엄마 아빠는 지원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를 끌어주려고 하기보다 아이보다 한 걸음 뒤에서 쫓아가주면 된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거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 더 좋아해? 그럼 다른 걸 한 레벨을 더 소개시켜 줄 수는 있죠. 너 공룡책 이거 많이 재밌게 봤잖아. 공룡에 대해서 또 재밌는 소설 같은 거 나온 거 있는데 이것도 하나 볼래? 뭐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같은데 뭐 갔을 때도 자연사 박물관 가서 한국에서 봤던 것보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볼래? 그럼 당연히 간다고 그래요. 자기 관심사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지인은 아이가 기차 덕후. 저희 아이랑 6살 동갑이에요. 네. 근데 기차 좋아하는 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갈 때마다 모든 기차는 다 타보고 서울에 왔을 때도 지하철 타보고 이번에 싱가포르 가신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도 기차 거의 전철 뭐 이런 거예요. 기차 박물관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근데 부모님은 저는 사실 공룡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유명한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잘 알려진 거잖아요. 이런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전 둘리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거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둘리라는 걸 모르고도 제가 아까 그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지장이 없던데? 지장이 없죠. 공룡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제가 고등학교 시험 보고 대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데요.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근데 아이 덕분에 저는 공룡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관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어떤 진화나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는 우리가 뭔가 이끌어주고 어떤 쪽으로 인도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오히려 부모가. 만약에 저는 제 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공룡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아마 저 세상에 갔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겠죠. 관심도 없었죠. 저는 공룡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저는 사람이 ISTJ형이거든요. 그래서 센싱해서 그 현실적인 이런 거지 과거에 무슨 있었던 이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공룡책을 저는 계속 읽어줘야 되고 계속 그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다 알게 됐고 또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도 트리세라톱스 트라이가 3개고 세라가 그 뿌리였구나. 그래서 그 어원학 다시 공부하면서 좀 반추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 때문에 더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이의 뒤를 오히려 따라가 주면서 아이의 어떤 잠재력, 기프트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사례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의 미래 막연하게 생각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사교육을 시키게 되죠. 학원 이거 보내보고 저거 보내보고 그러면 진짜 요즘은요, 소장님 뭐 여러 군데도 아니 한 두세 군데만 맞아요. 조금 보내도 그냥 100만 원은 무조건 넘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현재 학원을 얼마나 보내고 있고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강화 교육.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뭐 사교육 안 시키고 공교육만 시키고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고 뭐 그러지 않느냐. 자꾸 불안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강점인 아이들, 그건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암기력과 계산 능력과 그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 수리 능력이라든지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아까 다중지능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교 1등에 대한 환상들이 있잖아요. 네. 애는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냥 공부만 하고 막 그럴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막 이렇게 좌절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실제 전교 1등들은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점수 나오고 맨날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은 별로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적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강점을 더 강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강점을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면 강점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한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아까 26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등 사교육이 7조고 중등 사교육이 7조입니다. 초중등 사교육에서는 예체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체능 사교육은 저는 어느 정도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이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취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취미를 통해서도 또 자기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고 문제집 푸는 어설프게 문제집 푸는 것보다 운동을 잘하거나 만드는 걸 잘하거나 이런 게 더 미래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영역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유초등 뭐 예체능 사교육은 사실 권할 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그러면 중고등 사교육은 다 문제집 푸는 사교육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집 푸는 사교육을 해서 14조를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 아까 상위 10에서 20% 정도만 의미 있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전공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 나머지 70, 80%는 거의 사실 밑빠진 덕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쓰고 있느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서초동에 아까 영어 어학원을 40만 원. 한국식 영어 학원은 이제 문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이라든지 뭐 독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식 이거 어학원은 이제 원어민하고 회화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수학학원. 이게 보통 이제 영수 기본 학원이 되면 고등학교만 가도 거의 한 뭐 30만 원 전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 3일을 가느냐 4일을 가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논술도 하네 이 친구는 16만 원. 생활체육, 예체능을 이렇게 하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전화영어, 화상영어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서 렌탈, 영어 도서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진짜 이 뭐 반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치동에서 초등 고학년 이상은 거의 사교육비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디 그 신도시 학군지 뭐 분당이나 평촌 이만 해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별로 안 시켜요. 우리 애 그냥 영어 수학 시키고 운동 하나 시켜요라고 하는데도 거의 하다 보면은 거의 뭐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유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잠실에서 그냥 국공립만 보내고 이것도 최대한 안 보낸다고 보내는 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이 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안 가고 영어 유치원을 갔다. 영어 유치원만 가나요? 거기서 또 예체능도 하고 뭐 발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다 합치고 그러면 거의 뭐 유치원 때 벌써 300 넘어가는 뭐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유치원 5살 아이부터 뭐 5, 6살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출산의 원흉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이 사교육을 완전히 불법화하고 그랬던 게 잘못하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생으로 가는데 가장 주범이 사교육일 수 있다고 싶어가지고 사교육 기업에 철퇴를 내리고 막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남들이 다 시키는데 안 할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이제 좋은 사례로 하나 갖고 온 거거든요. 네. 7살 되고 공립유치원만 보내시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안 보내고 영어유치원 안 보내고 무료죠, 무료. 네. 네, 발레로 하는데 구청 지원 프로그램 네. 이용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영어는 하는데 또 지인이어가지고 좀 DC를 좀 해주신대요. 네. 공부방 같은 거 활용하고. 네. 미술 좋아하니까 뭐 미술 주 1회 가서 뭐 이렇게 좀 활동하고.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아까 우리 시골 충북 증평에 사는 심정섭 선생님은 6세, 4세 남한데 네. 영어원을 쓴다. 시골에서 키우면 우리 주변에서는 영어학원 보내는 사람이 없거든.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런 뭐 활동 같은 거는 다 유치원에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만들기 체험 그런 거 이제 공고 나는 거 보면 그거 가서 그쵸. 하면 되는 거고, 인성숲 유치원에서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거 한다 공지 뜨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운동 조금씩 같이 제가 뭐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영원도 가능하다. 영원까지도 가능하다. 예, 불가능하진 않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쓴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부모가 이제 가치관을 잘 잡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운시프트를 해야 된다. 아,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는 이게 대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반에 뭐 초등학교만 해도 거의 30명, 35명이에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 한 학급이 12명, 13명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스트레스 강도가 어떨까요? 30명을 돌봐야 되는 도심지 선생님과 12명, 13명을 돌봐야 되는 시골 학교 선생님. 훨씬 더 집중도 있게 아이들도 대해주실 수 있겠네요. 또 학부모 민원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우리 지금 유치원 선생님한테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하리까요. 라고 우리 지금 애 돌봐주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실 뭐 화장실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약도 먹여줘야 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돌봐야 될 아이를 그렇게 돌봐주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너무 밀집도가 있는 지역보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군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분당이나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좋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이 몰리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까 유치원 들어가기,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학군에 역발상을 해서 아까 분당보다 아까 경강성 라인에 네. 광주, 뭐 초월리 이쪽으로 뭐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동탄에서도 동탄 시내보다 화성 향남. 그렇죠. 화성 향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되거든요. 네. 농어촌 전형이 또 돼요. 거기는. 그전에도 여기서 한번 팁 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하고 가까운데 농어촌 전형이 되는 데가 화성 향남, 김포고촌, 남양주 와부 같은 데거든요. 이쪽으로 좀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훨씬 더 들어가기 쉬운 데를 찾아보시는 지혜와 노력이 있으면 어떨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없지 않은데 다른 데 에너지를 좀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 밖에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백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틀을 깨고 네.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역발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냥 그 큰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저 여기 월부에서 김미경 우리 소장님 나오셨을 때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 김미경 소장님은 남들이 뭐라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나? 여자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봐야 돼? 누가 정한 거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꼭 질문을 던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유태인 탈무드식 토론에서는 열린 질문이라고 그러죠. 틀을 깨는 열린 질문. 전제를 깨트리는 질문이에요. 그 누가 만든 거야? 학군지에 가서 애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만든 거지?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 누가 만든 거지? 그걸 처음부터 전제부터 깨고 들어가서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유초등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키우면 안 되나? 뭐 우리가 근데 아빠 직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빠 직장. 근데 아빠 직장만 해결되는 그런 좀 프리랜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직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역발상.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말 비교를 해주셨어요. 도시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는 월에 이 정도 금액이 들고 어떤 아이는 이 정도로도 사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집 가게에 딱 맞으면서도 또 우리 아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의 학원, 사교육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집 형편이 안 돼도 예를 들어 우리 집 생활비 요번에 내가 한 20-30만 원 더 내가 더 아끼더라도 우리의 요 정도는 좀 보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적정 사교육의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무리하지 않은 이사, 학군 이사를 하는 그 기준에 맞춰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아이의 추후 교육비를 위해서 100만 원 정도를 떼어놓고도 감당할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는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적금의 원리라고 그러죠.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저축해야지 라고 하면 평생 저축을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사교육비 다 쓰고 나서 남으면 노후를 위해서 얼마, 그다음 그 아이 추후 교육을 위해서 얼마 이렇게 떼어놓는다고 생각하면 평생 안 모입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처음부터 이거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요만큼,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의 추후 교육비를 위해서 요만큼 남은 금액을 갖고 가용 금액으로 사교육비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뭐 외벌이 가정이고 아빠 뭐 한 달 급여가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웬만한 뭐 4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생활비만 해도 거의 한 200-300 이상 사실 들어가잖아요. 요즘 뭐 완전히 뭐 그 200-300이어도 굉장히 절약해서 쓰는 거겠죠. 그럼 200-300 정도를 300이라고 그래요. 그럼 400만 원 지금 남은 거잖아요. 400만 원에서 지금 우리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아이 추후 교육비로 해서 100만 원 했더니 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사교육비를 쓰는 거죠. 근데 요 200만 원 갖고는 영어 유치원을 못 가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영어 유치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공부방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화상영어 같은 거 뭐 그런 거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체능 학원은 그래도 보낼만 하네? 태권도하고 미술 정도 하나는 200만 원 정도에서는 뭐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에서 지금 하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비 빵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지금 필리핀에 한번 지난 겨울 때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가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하면서 그런 소근육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끼기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내가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상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 우리 2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아이 뭐 태권도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영어 하나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쓰고 100만 원이 또 남았다. 야, 그러면 요 100만 원을 저금을 들어가지고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한 일주일 정도 아빠 휴가랑 맞춰서 필리핀 보홀이나 뭐 베트남 호이안이나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좀 엄마도 좀 힐링도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근검절약했던 거에 대한 좀 보상도 되고, 애들도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또 뭐 바닷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간 김에 또 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만 원을 희생해서 그 남들 다 그냥 여행 가고 연수 가고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더 써버리면 자기 노후랑 그다음에 아이 추후 교육비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해외 가는 거는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언스쿨링 가족여행이라고. 국내 여행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방학 때 어디 있느냐.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 역사 유적지랑 시장, 그다음에 각 지역의 뭐 중요한 어떤 방문해 볼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해외 갈 형편은 안 되니까 국내에서 좀 방학 때 요런데 심 선생님이 추천했던 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활용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 부모 세대랑은 다르게 사실 저희 지금 열심히 또 아이를 키우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도 자녀 교육이지만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행복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런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자녀 교육 시키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좀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오늘도 꿀팁들을 소장님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이번에 그 공무원이 발견 책에서도 좀 썼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인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이 사실 몸과 마음의 어떤 비인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가 되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뭐 공개 강의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눈을 좀 감고 내 몸 상태를 읽어보라고. 내 몸이 피곤한지 아니면은 뭐 상쾌한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내 몸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엄지, 썸업 네. 하고 안 좋으면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서 몸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고 네. 또 하나는 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후회되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지금은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이게 안 되는 지혜롭지 못한. 네. 문달년 선생님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겉으로는 성과 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탁 잃어버리는 듯한 뭐 그런 이 모습들로 인생에 있어서 많이 벌쳐지잖아요. 그게 네.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마음을 다시 읽어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교사 연수,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사 연수를 했는데 네.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신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눈 감고 한번 내 몸 상태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 이상이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의 상태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반 이상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짧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뭐 이게 들어가겠어요? 네.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테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예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읽지 않고 무조건 인풋만 넣는 거예요. 인지적인. 문제집 푸는 거, 양쪽으로 책 얼마 읽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님도 힘든 네. 이런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비인지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 부모님이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뭐 4가지 정도 방법이 네.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거를 뭐 학원에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네. 뭐 뭔가 비싸게 돈을 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첫 번째는 온전한 수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 가운데서도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나? 내가 피곤할 때. 왜 피곤했을까요? 온전한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네. 온전히 수면할 때만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석추액이 올라가서 뇌에 있는 온갖 불순물과 안 좋은 것들 다 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온전한 수면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짜증이 사실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온전한 수면. 그다음에 또 좋은 영양.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운동이거든요.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 빠른 걸음이나 아니면 숨차지 않을 정도의 달리기. 이걸 존 2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존 1, 존 2 해가지고 이게 자기 심박수에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존 2 트레이닝을 하거나 네. 또 더 가능하다면은 명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요 자세한 방법들은 우리 김주한 교수님이 네. 내면 소통이라는 요즘 벽돌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읽기는 어려운데 유튜브로 방송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 영상 같은 걸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책에도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월보에서 나와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신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자가 네. 우리나라를 뭐 한 몇 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웃음을 잃은 나라. 경제 기적을 이루었지만 웃음과 행복은 잃어버린. 이거를 교육적으로 말하면 성적은 이룬 나라, 네. 행복은 잃어버린. 그렇죠. 성적은 이룬 교육, 행복은 잃어버린 교육. 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상위 10에서 15% 아이들, 그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일궈낸 거예요.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
너무나 성적 지상적으로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거 거기에만 사실 매몰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너무 소홀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의외로 경제적인 걸로 찾을 수가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공부가 아닌 애들한테 그거를 문제집 푸는 그 고문을 시키지만 않아도 네.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